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 오늘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강의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귀한 성도 주일날 주의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불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유가 있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짧은 시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입술을 전하는 자는 인간이오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분들께 우리 또 성도님들께 필요한 말씀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또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최규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강대상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귀한 강대상을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제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또 했고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청년 사역자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고 하긴 하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연구 듣기만 해도 너무 지루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한 시간에 이 주일날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자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가 또 청년 비전 컨퍼런스이기도 하고 또 제가 다른 걸 할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기관에서 북한 연구나 통일 연구나 이렇게 남북 간의 통합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좀 북한 얘기를 조금 하고 청년 얘기를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고 신문이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급적 지루한 부분을 좀 넘어가고 제가 좀 나중에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을 좀 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리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긴장하나라고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다소 조금 지루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Into the Unknown.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디에서 들으셨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겨울왕국입니다. 제가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영화를 가끔 보기도 하는데 겨울왕국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왕국의 Into the Unknown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Into the Unknown, 알지 못하는 곳으로 약간 이렇게 90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의 변화나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의 통합이 정말 into the unknown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 예상대로 걸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물론 목사님은 계획대로 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을 짧게 돌아보면 제 생각대로 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됐으면 너무 위험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돈이 좋아지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당장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이렇게 됐으면 내 인생이 행복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하진 않았을까? 내 생각과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믿음의 여정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때로는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비단 우리 한 인간의 삶도 이러한데 우리의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고 또 수건이기도 한 이 통일 그 이후의 통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여정을 저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차가 있습니다. 벌써 지루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목차라고 예전에 뭐 이렇게 목을 찬다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청중 웃겨드렸던 제가 다른 발표를 듣기도 했는데 네, 제가 차마 넣지 못했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국가와 국가가 통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를 짧게나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유럽의 통합 그 이면에 이것을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복음의 여정도 그렇고 선교의 여정도 그렇고 그 모든 일 뒤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미션과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설립된 것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고 교회를 세운 것들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의 그 남북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분들 뭐 어떻게 조금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럽이 지금 통합이 되어 있죠. 사실 뭐 강사님, 사실 통합이라고 하면 독일 같은 사례를 드셔야죠. 왜 유럽을 얘기하십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서독의 통일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럽이 통합되어지는 과정을 살짝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유럽의 통합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걸음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통합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걸 제가 보여주는 일면의 사건이 영국의 탈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경제적으로 화폐를 통합하고 단일 통화를 해서 결국에는 유럽이 하나의 좀 공동체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지금 유럽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통합이 약간 불안한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 국가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체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다만 체제가 하나가 된다고 통합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회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럽의 통합도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 간의 통합도 우리 정치 체제가 통합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국가 지도자들이 이걸 가장 첨예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문제, 하나의 의회를 만드는 문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통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Societal integration, 즉 사회가 통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국가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정치적인 통합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 한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통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통합이 한반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가끔 청년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뭐 특별히 잘난 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는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하고 지금보다 좀 더 갈등이 없고 지금보다 좀 더 화합적인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게 저희의 소명일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남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갈등이 첨예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문제가 없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쟁 시대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이 세상을 나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손이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러합니다. 남북한 간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요. 여전히 반목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정은의 이미지 혹은 북한의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이 나와서 계속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뭔가 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분단 이후에 70년 이상 어떤 면에서 이 불안정하지만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선후배들이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낸 평화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장사정포가 만약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연히 우발적으로 혹은 뭐 하급 지도자의 경쟁에 의해서 한반도에 투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식은 폭락할 것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될 것이고 국가 신인들은 대폭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종사하고 계시는 그 사업,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수출하시는 분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요. 환율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유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평화는 굉장히 불안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할 건지, 이걸 어떠한 안정을 이뤄낼 건지를 고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럽의 통합을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뭐 이걸 뭐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불안전하지만 영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고 있는 면에서 이 유럽의 통합이 한반도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통합이 가능했던 거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다원성, 유럽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른 걸 인정하는 사회. 그다음에 지도자들 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들 간에 서로 우리가 연합하고 합해서 더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서로 합의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통합이 가능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한반도를 보십시오. 지금 남북 간에 높은 수준의 경제적 교환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없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교역은 제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정치적 다원성, 지금 서로가 이념 간의 경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에 지도자들 간에 서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연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유럽의 통합은 굉장히 어렵고 한반도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럽의 통합의 모델을 우리가 적용하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네, 목사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유럽에 관심이 좀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 키프러스를 다녀왔습니다. 키프러스를 다녀왔고,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키프러스, 예전엔 사이프러스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유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한 도시, 섬인데, 거기도 분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는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프러스, 지금은 키프러스로 가는 것도 지금 분단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가 터키, 튀르키예라고 요즘 많이 하죠. 튀르키예 국가가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는 특별히 국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 키프러스의 오른쪽 위는 터키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북키프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사우스 키프러스, 남키프러스입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사실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고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파란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UN 버퍼존이라고 해서 유엔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제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약간 빨간색으로 약간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게 아마 눈물을 흘리는 그림을 약간 표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단되어 있는 키프러스의 그 아픔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이긴 한데, 저게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키프러스와 남키프러스는 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저 가운데
체크 포인트를 지나서 본인의 신분만 보여주면 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프러스의 상황을 보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우리가 저렇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고 오고 가는 것만 좀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산 가족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단의 아픔 중에 하나가 사실 가족이 떨어지는 문제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단대에 계실 수도 있고 북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유럽의 통합이 완전하지 않고 유럽에 있는 키프러스도 저렇게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저건 오늘의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프러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럽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몇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한두 번은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장 모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사람이고요.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16세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안 갔어요. 혹시 대학을 안 가신 분이 있습니까? 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런던으로 갔는데 사실 타이타닉호를 타려고 하다가 못 탔어요.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아작이 났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이 사람은 못 탔습니다. 못 탔는데 오히려 그게 이 사람에게 기회가 됐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사실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독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서유럽에 있어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독일은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겠다는 그 위험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을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게끔 만들면서도 그다음에 독일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해서 유럽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군수 산업에서 핵심이 됐던 게 석탄이랑 철강이었거든요. 이 석탄이랑 철강을 어느 정도 독일의 그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걸 제한하면서도 이 독일에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 모네라는 사람이 이 경제와 군수물자의 핵심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프랑스와 독일이 포함된 유럽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제안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럽의 통합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로베르 슈만입니다. 이 로베르 슈만은 이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의 뒤쪽의 건물이 유로피안 커미션, 그러니까 유럽 집행위원회라는 그 유럽 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벨기에를 혹시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됐든 배낭여행을 가시면 그 벨기에 그 EU 건물, 굉장히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앞에 이 비석이 생뚱맞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럽에서는 이 알베르 슈만이라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 모네가 이 아이디어, 이 독일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 석탄과 철강 공동으로 관리한 이 아이디어를 이 로베르 슈만이 받아서 이것을 슈만 플랜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행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장 모네와 로베르 슈만이 없었더라면 아마 유럽의 통합은 꿈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로베르 슈만이 슈만 플랜을 통해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총 6개 국가가 이 슈만 플랜을 계획하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면서 사실 유럽의 통합이 시작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의 남북한의 통합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거고 사실 우리 여러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물론 로베르 슈만이나 장 모네가 얼마나 크리스천이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정책들이 입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베르 슈만이 1954년 2월 10일 오늘 아침부터 더 이상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혹은 룩셈부르크의 석탄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 석탄과 이것을 자유롭게 관리하면서 유럽의 통합이 사실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진도 제가 사실 찍은 사진인데요. 그 벨기에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벨기에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보면 또 로베르 슈만의 동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 통합에 있어서 로베르 슈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하루아침에 건설되거나 하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은 실질적인 상호 의존과 이익 그리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 성과를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라고 슈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빌리 블란트라는 사람입니다. 빌리 블란트는 사실 독일 사람이고요. 그 독일 통일과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13년에 사실 사생아인 어머니에게부터 사생아로 태어날 낳죠. 낳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실 독일에 귀화하고 망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서베를린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독 연방 총리에 취임을 했던 사람인데 무엇보다 나치 독일의 범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이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을 때 그 포용 정책, 햇볕 정책 이런 거를 했던 분인데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 있는 아마 성도님들은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당시에 어떤 햇볕 정책 혹은 그 관여를 통한 정책을 했던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빌리 블란트의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그 정책에서 기원합니다. 사실 이 빌리 블란트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주권 국가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변화를 추구했죠. 그래서 사실은 서로 간에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이념 간에 첨예하게 갈라져 있던 국가를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동서독이 서로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크지 않지만 여러분 사진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아마 여러분이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한두 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독일이 했던 범죄를 사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언론 플레이로 보여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 폴란드에서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최고 국가 지도자의 입장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였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행위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리 블란트가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동서독이 서로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당시 독일 나치가 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폴란드 분들께 사과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지루했던 것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조금 남한과 북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젊은 청년들께서는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꽤 우리가 저들과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합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우리의 세금을 내서 저 사람들을 껴안아야 하는지 다는 안 그러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젊은 청년들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입니다. 과연 할까요? 또 그러할 수도 있겠죠. 물론 판단은 저희의 몫이지만 우리가 기독 청년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북한이라는 존재를 마냥 불편해하고 마냥 거부하고 마냥 우리와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될까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 38선 이북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최소한
적절하게 공존할 것인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일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각자의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보통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 통일 방안이 그 1991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시기 때 만들어졌던 노태우 정부 때 입안이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화해 협력을 하고 남북이 연합해서 일민족 일국가 통일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엉성한 공식이 있는 거죠. 아니, 수학도 저렇게 안 풀리는데 어떻게 통일 문제가 저렇게 땅땅땅 세 단계로 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여야가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 아시겠지만 여당과 야당이 맨날 물어뜯고 서로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 통일 방안만큼은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새롭게 못 바꾸고 있긴 합니다. 북한도 나름 방법이 있습니다. 한 국가 내 이체제 연방정부랑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과 통합이 서로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어요. 통일은 하나의 어떤 이벤트인 거죠. 다만 통합은 프로세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폭력적인 통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침입해서 북한의 정부를 다 말살시켜서 강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하는 것도 통일입니다. 뭐 국내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합은 폭력적인 방법을 일단 배제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은 정치적인 결합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우리가 통일해야 돼. 남한과 북한이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통일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다면 통합은 경제적인 통합도 있고 사회통합도 있고 문화통합도 있고 정치통합도 있고 부분별로 여러 가지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은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이고요. 통합은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에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 통합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할 건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일과 통합을 어떤 만남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한과 북한이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잘 살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방식이 일방적이냐 동등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 통합을 하되 동등하게 통합하는 게 좋겠죠. 가장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방식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분리하든지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일연구원에 있으면 박사님 언제 통일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계신다면 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다면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북녘에 살고 있는 그 동포들을 우리가 아예 선을 긋고 보지 말고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살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정확한 답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과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안정되게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그 비전과 그 꿈이 그 일상의 소중함이 여러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안정되게 결혼하고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저 북녘의 동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거기에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땅에 여전히 피폐하고 억압과 가운데 있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통일과 통합 문제를 I don't care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북녘의 동포들로 하나님께서 어떤 눈을 바라보고 계실까, 그 다음에 이 땅에 먼저 복음을 믿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최소한 고민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너무나 열심히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죠. 그 결과가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것에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가끔 해외를 나가 보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고 합리적인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정말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전쟁의 공포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안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이런 국가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주 일상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값지게 얻어진 평화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년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거 많은 혜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성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뭐 MZ세대, 뭐 Z세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저도 나름 X세대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론 성도님들 보시기엔 여전히 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저도 점점 기성세대화 되잖아요.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루한 강의를 듣고 지루한 강사님의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 말들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던 저였는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청년은 어떤 면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경쟁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15년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한 대한민국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남한과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노력들 한 것 중에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뭐 첫 번째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합의했던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1971년에 처음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면서 사실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군사, 경제 이어서 인도는 인도 파키스탄은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도적인 사안들 뭐 적십자라든지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 사회문화는 뭐 서로 언어를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서로 유적지를 탐방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다양한 방식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대화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많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게 군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우리가 뭐 경제나 인도적인 문제, 사회 문제는 서로 대화하기가 용이하지만 이 군사적인 문제는 굉장히 대화하기가 어려운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아무런 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경제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협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의 통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석탄과 철강으로 서로 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유럽이 화폐가 통합됐잖아요. 여러분이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시면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 가실 때 각각의 화폐를 환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다녔던 키프러스도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화폐가 통합된다는 것은 그 국가와 국가 간 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를 통한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부드러운 상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상업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도 다양한 부분의 경제적인 협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상업 거래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분들은 한때 금강산 관광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개성공단.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남한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개성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다시 갖고 왔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남북 교역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다 중단돼 있어요. 한때 2013년, 4년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남한과 북한이 교역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더 이상 경제적인 분야의 협력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개성공단이라는 걸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자리에 개성공단에서 종사하셨던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당시 북한의 근로자들을 이제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을 때는 11만 명의 그 개성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조립 라인에서, 그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포장 라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5만 명이 넘는 북한의 근로자가 한국 기업 관리자와 함께 일을 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월급을 그분들 인요 포켓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북한에 이걸 관리하는 특별 조직에게 급여를 보내서 많은 사람이 비판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건 실제적으로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니다. 그 급여들이 북한 당국으로 많이 흘러간다. 저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근로자들이 한국 관리자가 옷 입는 거 보고 말하는 어투라든지, 그다음에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많은 북한의 근로자들, 제가 만나봤던 많은 근로자들은 굉장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고 좋은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이것도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관리자분들께서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간식으로. 근데 이 북한 근로자들이 처음에 이걸 막 두려워해서 안 먹고 있다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이것을 더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집에 가져가서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더 맛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이제 장마당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초코파이에 난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근로자가 한국의 그 정이라고 하는 초코파이를 먹고 되게 즐거워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이 개성공단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한국의 관리자와 북한의 근로자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그 공간, 물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을 뭐 설명한다든지 뭐 자유와 평화를 설명하는 거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최소한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6년에 개성공단이 전면 운영이 중단돼서 사실상 폐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재개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누가 책임이냐?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별개 국가처럼 보이는 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접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제일 위험한 것은 대화를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부부 사이도 그런데 국가 대 국가,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보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만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각자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의 주민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고 인권 탄압을 하는 저 악독한 정권의 저 주민들 우리가 왜 만나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생각한다면, 통합을 염두한다면, 그쪽의 주민들을 우리가 염두를 한다면 최소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사실 북한의 경제는 중국에 굉장히 예속되어 있다고 봐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2022년 3년에 비하면 거의 99%가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다든지 북한에 쿠데타가 생겨서 북한이 어떻게든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북한의 만약에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통합을 원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아닐걸요, 오히려 중국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걸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저는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많이 외국에, 특히 중국에 의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는 굉장한 국제법적인 복잡한 방정식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최종 휴전협정, 평화협정 누가 가장 적극적입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주요한 담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제정치적인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분단과 통합에 있어서도 또 다른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의지에 반하는, 대한민국이 관여하지 못하는 어떤 협정과 평화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주민들이 중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협력해서 외부 자본주의나 시장주의를 더 경험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한 체제의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한국 경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실 파란색이 한국과의 남한과의 대외 무역 비중이었거든요. 2007년도 중반에는 38%까지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대한민국 주민과 시민분들이 교육하는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거의 제로가 됐어요. 이 제로가 된 건 그 이유는 뭐 북한 때문이겠죠. 개성공단도 못하게 하고 다 어려워졌으니까. 하지만 이 수치를 그냥 놓고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정치 간의 대화, 경제 간의 대화는 우리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기업가들이 하는 거고 잘난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은 사실 저는 마음의 통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든 우리가 평화를 지향한다면, 평화를 꿈꾼다면 사실 우리는 시민과 시민 간의 대화와 협력, 사회와 사회 간의 포용과 이해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체제가 통합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는 남한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소속된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을 협력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10명 중에 한 6분 정도는 북한이 조금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품 안아야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이 63% 정도 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주민들은 서로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다음에 저는 요거를 우리 청년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한국 사회에 와 계신 그 청년분들, 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한테 같은 질문과 한국 사회에 와 계신 북한의 청년들에게 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난 혼자라고 느낍니다. 라는 질문에 있어서 한국 청년들과 북한의 배경을 가진 청년, 그래서 북한의 배경이라는 의미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이시죠. 근데 최근에는 엄마 혹은 아빠 중에 한 분은 북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엄마 쪽입니다. 엄마가 북한 사람이고 아빠는 중국 사람인데 낳은 자녀가 한국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후자가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많은 북한을 탈북했던 여성들이 신변의 보호와 안정과 생업을 위해서 중국의 남자와 결혼하거나 사실상 혼인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가끔은 바라기는 건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대다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나쁜 방식의 가정의 결합으로 인해서 아빠로부터의 폭력이라든지 무시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엄마 아빠가 다 북한 사람이어서 한국에 오는 그 자녀보다 엄마만 북한 사람이고 아빠는 중국 사람인데 태어나서 오는 그 북한의 배경을 가진 자녀가 한국 사회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소속된 교회 근처에 있는 하늘꿈 학교도 있고요. 여명 학교도 있고요. 몇몇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는 요즘에는 북한 태생의 엄마 아빠가 다 북한 사람인 아이들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중국말이 더 자연스러운 학생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커리큘럼을 다 바꿔야 돼요.
선생님들이 중국말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만큼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여하튼 간에 제가 말이 더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에게 당신은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한국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에게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청년은 13.5%, 북한 청년은 35.2%가 혼자라고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그 청년분들이 느끼는 고립도가 한국, 대한민국 청년보다는 북한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훨씬 더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2022년도에 했던 조사 결과니까 최근의 결과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조사 결과가 많은 거를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뭐 아시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뭐 지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청년 혹은 북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굉장히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 비해서요.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가 기관에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을 면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직업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넘어온 친구들은 사실은 아주 외롭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무연고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연고가 없는 청년. 그러니까 혼자 넘어온 청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 나와 있는 자기의 엄마 아빠가 없이 혼자 넘어오는 청년, 우리가 무연고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들은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 오면 우리나라는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죠. 이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어두컴컴한 그 방에 불을 켤 때 정말 외로움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만 외로운 건 아니죠. 한국에는 사실 뭐 많은 외국인 노동자도 계시고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북한이란 체제를 등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와 있는 여러분 또래 많은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제가 직접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느끼시는 외로움과 어려움보다는 조금 다른 성격의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어쩌면 조금 더 관심 필요한 외로움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을 함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통일 혹은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지도자나 쿠데타했던 사람이 우리 중국이랑 하는 게 유리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니야, 우리는 한국 사회랑 통합해야죠라고 더 많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도자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말은 정치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 북한의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뭔가를 해보게끔 만드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먼 얘기잖아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3만 5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의 청년이 있거나 학생이 있거나 북한의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좀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벗이 좀 되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청년분들이 뭐가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면 너 북한에서 왔지? 요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너 북한에서 왔지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거죠. 너 대한민국에서 왔지만 너 우리와 같지 않아라고 선을 긋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형태 동아리나 여러 가지 사회 모임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의 인간과 인간으로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서 우리가 북한과 뭔가를 해보겠다, 한국과 혹은 누가 통일과 평화를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와 계신 3만 5천 명의 많은 탈북자분들은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의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가끔 당부드리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이니까요. 어느 교회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 가셨다가 저 교회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면 또 그 교회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때로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교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유학을 가시거나 이민을 가시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과 가장 비슷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녀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것들. 그다음에 북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영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어.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대학생을 경험하시면 팀플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교수님들 팀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팀플을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북한 사회에서 내 의견을 내가 이거 하겠다, 이게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를 주장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들이 한국의 대학생을 하면서 영어로 글을 읽어야 되고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뭐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들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사진 장 모네라고 하는 사실 유럽 통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을 만들어냈던 이 장 모네가 우리의 유럽 통합의 목표는 국가 간의 결속이 아니라 사람의 통합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 먼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북한이라는 그 체제가 헌법적으로 국가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 국내법이 존재하고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유엔의 하나의 회원 가입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체제와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간다는 걸 도모한다면 정치와 제도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이룰 수도 있고 경제인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개 하나의 시민으로서 학생으로 청년으로 주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노력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인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신 책에 보면 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장구를 든 여성이 한반도 그림을 표현한 건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묵상을 하셨어요. 이 38선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대한민국의 38년 된 그 병자를 연상시키셔서 묵상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와닿는 부분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38선은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은 우리가 그은 선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합의하에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 38선 때문에 우리가 남한과 북한에서 오고 가고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있으면 이 손을 가운데를 꽉 잡아 보십시오.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래 있으면 전기가 통할 정도로 지리죠. 하다못해 인간의 몸도 이러한데 남북의 땅덩어리를 반을 갈라놓고 오고 가게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폭력이 없는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가능하겠지만 이것들이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 분단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남한과 북한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가능하시죠? 예. 와이파이가 없으면 데이터 오고 가시고 테더링 하시고 하면 다 쓸 수 있잖아요. 북한이 인터넷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낮은 국가가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232 북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마 여러분은 하루도 인터넷 없이 살기 쉽지 않으실걸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여러분의 청년은 인터넷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립되어 있고 정보가 제한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들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 청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북한 연구에서는 장마당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 뭐냐면 1995년도 정도에 북한의 굉장한 수해와 자연재해 때문에 거의
70만 명에서 100만 명, 많게는 뭐 몇백만 명이 기아로 못 먹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고난의 행군도 어떤 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행군이냐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자녀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식량이 부족해서, 우리 북한 사회는 원래 배급 사회이거든요. 배급을 할 수가 없어요. 배급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의 정부가 주는 음식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처럼 북녘의 많은 여성분들이 어떻게든 장사를 해서 무역을 해서 밀물역을 해서 그다음에 텃밭을 갖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생존을 하셨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장마당 세대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마당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시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뭔가를 활동을 해서 그 장마당이란 우리나라의 시장과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던 그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그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기근이 있었던 그 이후에 장마당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 시기에 태어난 자녀들, 그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95년도니까 지금이 2024년 기준으로 하면 몇 살일까요? 한 30대 혹은 30대 미만? 약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우리나라 법상으로 청년 연령이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장마당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는 왜 중요하냐? 그 부모님 세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세대는 계속 한두 번은 북한으로부터 배급을 받아봤던 사람들이고, 이 장마당 세대는 북한, 그게 무슨 나라야, 나한테 식량도 못 주는 게 무슨 나라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인식은 과거 김일성 세대를 살았던 부모의 세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북한 사회의 변화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령대가 사실 여러분의 나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많은 탈북을 감행하는 많은 연령대가 사실 이 나이이기도 합니다. 실제 탈북하는 사람을 성비로 보면 여성이 굉장히 많고요. 20대, 30대가 탈북하셔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연령대 중에 20,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마당 세대 혹은 바로 그 아래 세대가 탈북을 감행하고 한국으로 혹은 한국 아닌 다른 나라로 자유를 찾아 넘어온다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이 세대가, 이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북한 사회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억압과 폭압과 정말 총살과 말도 안 되는 걸로 북한 사회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밑에 세대, 여러분과 같은 세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뭔가 불만, 불편함을 토로하고 싶은 세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귀히 보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서 이 이한교회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 그들로 하여금 뭔가는 다른 꿈을 좀 꾸게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통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많은 택시 기사님이나 뭐 가끔 얘기하면 뭐 통일은 뭐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택시 타고 절대 제 직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뭐 이렇게 기사님들이 저를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시니까 그건 다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얘기했죠. 남한과 북한은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다. 통일은 성사 안 돼. 지금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통일을 강조했어요. 우리 민족 통일해야 된다고 북한의 모든 당헌과 그다음에 법령과 다 통일이라는 게 다 있었어요. 물론 자기네들 방식이 통일이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의 방식으로 통일이지만 통일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통일 다 지우라고 그래요. 헌법 다 바꿨어요. 지금 예전에 남한과 접촉했던 모든 기관들 다 없앴어요. 개성공단 없앴죠. 지금 남한과 협력하는 공식적인 조직들은 다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는 통일부가 존재하잖아요. 예전에 북측의 파트너는 민족 공동 약간 이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서 다 없앴어요. 이제 남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이 우리를 만나자고 할 때 우리 통일부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외교부가 가서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국가 대 국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김정은이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같은 민족이야, 우리 통일해야 되지, 이거 가능할까? 설득력이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민족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냥 국가 대 국가로 공존하고 서로 합의해야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북한마저도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통일을 꿈꾸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너무너무나 불가능한 일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땅의 통일이 혹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북녘에 많은, 물론 북녘에도 잘 사는 시민들이 있어요. 외국도 가시고 비싼 양주와 소주 먹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말고 굉장히 소외돼 있고 아동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육체적으로 소외된 마지널라이즈 된 그런 계층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생각하면 지금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통일과 통합을 꿈꾸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일에 우리 여러분의 이한교회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는 Building Peace as Bridge Builder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리를 보면 다리는 떨어진 곳을 잇는 게 다리잖아요. 서로 떨어진 곳을 이어주는 게 다리잖아요. 저는 그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남한과 북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얘기해 보시면 너무너무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어라고 이해하세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시간이 길어지지만 조금만 더 써서 말씀드리면,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한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영국에 많이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 대한민국 성도님 숫자보다 북한 이탈 주민 성도가 더 많았어요. 그분들이 교회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영국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레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셔서 등록하세요. 언제까지 오셔서 수강하시고 뭐 우리가 드리는 뭐 지원금 받아가세요. 이렇게 다 공문이 다 레터로 오는데 이 영국 탈북자들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에서 뭔가 날라오는데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영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보내는 다양한 그 레터를 저희가 읽어드리고, 이게요 언제까지 어디에 가시면 그분들이 여러분과 상담하셔서 뭔가 해드릴 거예요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왔었어요. 제가 그때 본의 아니게 북한 이탈 주민들과 많이 접촉했어요. 처음에는 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야? 내가 통일부에 신고해야 되나? 너무너무 불안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얘기하긴 하셨어요. 여하튼 교회에서, 이런 것 같은 교회 건물에서 그냥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축구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통일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성가대를 권유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해하셔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체가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사회는 다르고 매번 한국에 주어진 교회마다 사명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북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3만 5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을 잘 품지 못한다면 과연 2,500만 명의 북한인 주민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벽과 벽을 이어주는 게 다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강대상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이 손을 들면은 우리 안내를 맡은 청년들이 무선 마이크를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성함을 모르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냥 마음가짐을 바꾸기라는 게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귀중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혹시 대학을 혹시 졸업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졸업하셨습니까? 사실 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 쉽게 만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 주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물론 교회를 이한 교회를 잘 섬기셔야죠. 그럼과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런 교회의 어떤 활동들을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한국 사회에 북한 이탈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NGO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NGO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봉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직장에 다니시거나 하면 당장 뭐 북한 이탈 주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기회는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형제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실천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단체를 찾고 뭐 교회를 찾고 봉사활동을 찾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북한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면 제가 이 사람을 잘 품어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의 삶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어주시고 그분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너무 대놓고가 아니어도 그냥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네.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인권연구실이라는 곳에 속해 있고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저희 실의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 실의 상황을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인권연구실은 어떤 문제를 주로 다루냐면 일단 북한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의 문제, 그다음에 개발 협력의 문제, 그다음에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던 거 아시죠? 그 문제를 제가 좀 잘 살펴보고 있고 그런 연구를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북한 연구실이 있어서 북한 연구실은 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들여다보는 연구를 하고 저희 연구원의 또 국제전략실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안정과 통일을 굉장히 중요한 주변국들 있잖아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미일 종로 그러면 한국과 혹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북중 관계, 미중 관계, 북러 관계, 러북 관계 이런 걸 연구하는 또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실 단위별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된다고 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굉장히 지루한 두꺼운 보고서도 있지만 짧은 보고서도 있어요. 한 네다섯 장짜리 보고서 그런 거 보시면 주로 현안들 뭐 지금 북한이 아까 최근에 두 국가 선언을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북한은 매년마다 당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 대회에서 올해 뭐를 할 거다. 이렇게 결산하고 북한말로 총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총화하고 어떻게 할 건지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 어떻게 해석할 거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질문 있으시면 정말 네, 성도님. 네. 북한과 관련되는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우리나라 통일 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의 그 외교 안보 라인의 인선이 다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무부의 주요 인선이 다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대부분 정책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트럼프 일기 때처럼 이렇게 북미 간의 대화를 할 건가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간의 갈등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아마 한반도 문제를 아마 트럼프가 진지하게 다룰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트럼프가 그 김정은과의 대화를 어떤 방식이든 재개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1기와 2기는 너무나 다르죠. 왜냐하면 1기 때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기와 2기는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나 저는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그 시기는 빠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후순위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나라 안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뭐 주한미군의 활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제가 약간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스테이트라고 하면 핵을 가진 국가들, 뭐 파키스탄, 인도 같이 그러니까 핵을 가진 국가들, 뭐 러시아라고 쓰는데 트럼프의 입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해서 그럼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가라고 해서 약간 호들갑이 떤 적이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약간 정정되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비핵화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썼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의 비핵화의 기조는 유지할 것 같지만 뭐 이게 어떤 방향에서의 더 디테일하게 진짜 비핵화의 방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못 만들게 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뭔가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박사님께서 오늘 이제 주제가 그 한반도 통일인데 사실 저희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민족이다라는 정서적인 어떤 이제 근거에 의해서 통일이라는 것들을 이제 설득력을 가졌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MZ 세대가 앞으로 이제 주역으로 등장하는 세대에서는 그 이제 정서적인 이 근거만으로는 그게 이제 한반도 통일이 하나의 추진력을 가지기 힘들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어떠한 이제 동인으로서 이제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민족이라는 담론 자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20, 30대 청년분들에게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우리가 통일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주요 기관들 통일연구원을 포함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라든지 많은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고 했던 응답이 과거에는 60% 이상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30% 4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우리 말씀 주셨던 성도님들처럼 지금 20, 30대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되는 게 설득력이 없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게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랑 그게 사실이 아닌 거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실제 같은 민족이 아닌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달려있는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북한이 통일을 포기해도 우리가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젊은 세대를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한반도의 공존과 통일을 어떤 식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고 설명해야 될 건가는 다른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해야지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인 방안, 통일을 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부분에 이득이 있는지, 그다음에 보편적인 권리나 담론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억압받는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보편적인 문제예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편적인 문제예요. 인간과 개인과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주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들은 권리인 거예요. 그럼 보편적인 걸로, 보다 실용적인 걸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통일해야 돼라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인식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있으니까 화물이 부분에서 접근. 네. 네.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게 그 북한의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인권은 보편적인데 인권을 다루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이어서 굉장히 한국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인권 문제보다는 교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인데 그다음에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모든 중요한 사회 문건에 그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다 병렬합니다. 그만큼 인권은 보편적 가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게 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도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관된 관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뭘 좀 반성을 했냐면 그 지금 북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억류되어 계시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감히 좀 날카롭게 얘기한다면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점에서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나름 인권에 관심이 있고 인도주의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북한에 억류된 그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가지고 교회는 기도했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았던 게 저는 그게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모든 인권의 문제를 아이템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주목을 받고 이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주목을 받아야지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많은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지만 한국의 많은 기관들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이 태어나면 0세에서 1세 동안에 당연히 맞는 그 필수 예방 접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인권의 문제입니다. 건강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1세 미만의 아동이 반드시 맞아야 할 필수 백신을 맞는 거는 모든 국가들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보편적인 건강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관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유리하니까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는 분들 얘기하고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관되게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교류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중요하고 생각하시는 그 관점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의 지금 그 수용소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수용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되고 공개 처형되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 사안이고요. 식량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긴 것도 인권 문제예요. 이거 단순히 우리가 여야 진보 보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영역의 문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관되게 하지 못했죠. 그냥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진지하고 일관되게 접근하는 문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희 선교사님, 그다음에 장무석 집사님 이분들이 정말 빨리 북녘 땅에서 억류된 것을 풀고 좀 나올 수 있기를 최소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애정을 가지고 조금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조금 해봅니다. 네, 적절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